해석이었고요. 첫 번째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통화정책회의를 하면 이거는 아시면 좋은데 일본은 지금 거의 10년째 기준금리 여기 단기금리 조작이거든요. 단기금리 조작은 마이너스 0.1%로 고정을 해놓고 있어요. 요 검은색 삼각형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로 거의 10년째 고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통화정책 할 때 금리 올리고 금리 낮추고 해가지고 조절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는 거일 텐데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0.1%면 조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게 장기금리를 조작해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장기금리를 어떻게 조작하냐? 일단은 이제 정부와 은행의 역할 차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부와 은행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독립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 법적인 근간은 독립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발권력이 있습니다. 돈을 찍어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찍어내면 어쨌든 그 은행이 돈을 풀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하는 게 이제 채권입니다.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증서가 채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고 그거를 빌려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찍어낸 채권을 중앙은행이 삼으로써 그 찍어낸 돈을 정부에 주고 그러면 그 정부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의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정부와 은행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10년물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년물 채권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이자 따박따박 주다가 1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주겠다라고 하는 돈 빌린 증서예요. 근데 이 10년물 채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또 어떻게 결정되냐? 만약에 제가 이제 돈을 빌리고 싶어요. 제가 이자 5% 주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저 사람 돈 잘 못 갚는 사람인 것 같은데 5% 준다고 해도 별로 매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6% 드릴게요, 7% 드릴게요, 8% 드릴게요 라고 하면 구미가 좀 땡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리는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겠죠. 내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져도 됩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금리는 높아져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금리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금리 범위를 정해놓고서 우리가 정한 범위보다 높아지면 우리는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매입해 줄게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정한 채권 금리보다 낮아진다? 우리는 무제한으로 매도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YCC,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일본은행은 채권을 사줌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채권을 팔아줌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금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금리 로 인해서 단기금리로는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요게 이제 바로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 거였고 요게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포인트가 보이죠? 원래는 요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범위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문구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아싸리 확실히 우리 1%를 범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금리의 범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을 덜 풀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원래 0.5%를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채권을 사가지고 유동성을 풀었었는데 이제는 0.5%를 넘어가도 유동성을 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반쯤은 저게 뭔 소리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이제 이 목표하는 금리가 높아졌다는 거는 채권을 덜 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시중의 유동성을 덜 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원래 범위가 0.5%였던 시기가 여기였어요. 딱 0.5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전에도 0.5%로 하기는 하는데 1%까지도 좀 허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여기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0.9 거의 1%까지 갔었습니다. 1%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0.78까지 내려왔습니다. 0.78까지 내려왔는데 요게 뭐냐? 어쨌든 시장은 요 중앙은행의 말을 듣고서 얘네가 이렇게 하겠구나 하면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는 게 좋을까 파는 게 좋을까 라는 판단을 하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는 얘네가 긴축을 더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덜 풀겠으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근데 요거를 보고 나서 떨어졌다는 거는 일본은행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축을 하지는 않네 라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좀 조용하네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엔화가 엄청 약세요. 뭐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엔화가 엄청 약세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좀 더 긴축적일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긴축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요 1%라는 범위는 이미 이전에도 언급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채권금리가 떨어지기는 했고 그리고 엔화의 약세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엔화의 약세가 왜 그러냐 돈을 계속 풀어낸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이 계속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엔화의 약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의 통화량을 축소하면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통화량이 축소됩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축소되면 그 나라의 돈값은 비싸집니다. 그리고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나라의 돈값은 싸집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의 50년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 1970년대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때는 안 태어났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왔었습니다. WTI 기준으로 그 전에 1970년대 초반에 4달러 하던 유가가 45불까지 올라가게 돼요. 45불. 지금 우리 이거 코로나 이슈 터지기 전에 50불대였거든요. 그게 500불까지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70불 하고 있는 유가가 700불까지 올라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0배 넘게 뛴 거예요. 1970년부터 1970년이 끝날 시기까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은 2차 대전이며 뭐며 무슨 전쟁이든 다 승리했거든요. 그때 베트남전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다 보니까 그 국가적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컸어요. 그때 70년대 당시에 미국은. 그래서 그 사오정 시리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또 개꿀잼 얘기가 나오는데 사오정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맥주 시켰더니 맥주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가 왜 이렇게 크냐고 하니까 미국은 모든 게 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 안주도 하나 딱 시켰는데 나초가 진짜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크냐고 하니까 미국은 모든 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이제 거하게 취해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이 가가지고 어디 갔나 해서 보고 있는데 수영장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하고 있는데 제발 물 내리지 마세요! 이러고. 그래서 나는 죄송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미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게 컸어요. 미국은 모든 게 컸고 건물도 엄청 컸고 자동차도 지금만 보다 자동차 엄청 크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캐딜락, 뭐 링컨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큰 만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떨어지고 공간을 데피기 위한 에너지도 더 많이 써야 됐었고요. 근데 유가가 4불에서 40불까지 올라갔다? 이 미치는 거죠. 에너지 값이 너무 비싸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선택한 게 요 일본산 제품이었어요. 일본산 제품은 그때 당시에 되게 컴팩트하게 나왔었고 지금도 일본 거는 조금씩 작잖아요.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팩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비도 좋고 차를 사도 연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요 70년대에 일본의 제품이 되게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그래프를 넣진 않았는데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갈 때 일본의 수출이 대미국 수출이 거의 2배, 3배 뛰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뛰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자기네 나라에 못 파는 거예요. 너무 일본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84년에 이 독일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각 장관들이 회의를 합니다. 경제장관들이 회의를 한 게 이 플라자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의도적으로 강세로 만드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이었을 거예요. 엔화를 의도적으로 강세로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되고, 자, 이 플라자 합의 이전에는 엔화가 거의 1달러당 260엔, 70엔이었어요. 근데 플라자 합의가 진행되고 불과 3년 만에 엔화가 뭐 130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원래 1달러 사는데 270엔 필요했는데 지금은 130엔밖에 안 필요한 거니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엔화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미국에서 뭐 10,000달러면 살 수 있었던 토요타 프리우스가 20,000달러까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본의 물건을 살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는 동시에 진행된 게 뭐냐면 엔화가 강해지잖아요. 불과 2년 만에 엔화가 2배 뛰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달러 1,300원 하잖아요. 이 1,300원이 내후년에 700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미쳤다 지금 달러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는 일본의 금융시장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기 바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제조업하는 애들도 자기네들이 만든 게 미국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금융시장에 다 때려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일본의 버블이었던 거고 일본의 버블의 정점이었던 88년 당시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탑 50개 기업 중에 39개 기업이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위쯤 하는 기업이 뭐냐면 동경전력 이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동발전 이런 애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5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 정도로 버블이 심했던 게 요 플라자 합의 이후 3년 동안의 일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니케이 지수가 만이었던 게 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재작년에 부동산 다들 영끌해서 집 산다고 하고 뭐하고 난리칠 때 부동산 겨우 20% 올랐어요. 고작 20% 올랐다고 그렇게들 난리를 쳤습니다. 주가 코스피 지수 2000에서 3000 갈 때 불과 50%밖에 안 올랐어요. 50%밖에 안 오르는데 모든 국민이 주식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니케이가 만에서 4만이 가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업하는 애들조차도 제조기업을 하는 애들조차도 우리 제조기업 할 게 아니라 지금 주식에 돈 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니케이가 4만까지 갔다가 일본은행이 요 유동성 진짜 미쳤다 너무 많이 풀렸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4만까지 올라갔던 니케이가 8천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뭐 전 국민이 주식에 넣고 부동산에 돈을 넣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8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검소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걔네는 검소한 게 아니라 검소하면 당한 거예요. 전 국민이 주식을 사놨고 집을 사놨는데 그게 8분의 1 토막이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검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서 지금까지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의 지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4반세기라고 얘기하다가 잃어버린 30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디플레이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일본의 구매력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상태로 버블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온 디플레이션이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면 유전자에 각인될 정도입니다. 30년 동안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는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151엔이면 30년 만에 제일 높아진 겁니다. 엔화가. 제일 싸진 거죠. 엔화가 30년 만에 제일 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일본의 물가가 3% 정도 올랐어요. 3% 정도 올랐는데도 일본 애들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주 6,000원에서 강남은 이제 7,000원짜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소주 6,000원에서 7,000원 올라갔다고 개비싸졌네 하면서 집에서 먹자라고 말만 하지 맨날 밖에 나가서 먹잖아요 다들. 특히나 20대들은 더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지금 일본의 3분기 GDP 성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물가가 그렇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는 과연 정치권은 이 일본 국민들의 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문화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파적이어야지 요 일본의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 그러니까 좀 더 매파적으로 하면서 일본의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은 30년 동안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깨부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판단은 본인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원화 대비 엔화도 지금 역대급으로 쌉니다. 870원, 제가 월요일에 캡처했는데 870원이었는데 지금 850원까지 새벽에 갔었어요. 850원까지 갔다가 지금 86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가기 딱 좋다.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를 갔잖아요. 혼자서는 한 100만 번을 푸케도를 갔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푸케도를 갔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저 스스로 아주 대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엔화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왔었네요. 두 번밖에 아니기는 했지만 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는 다음은 이렇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 위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음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화가 떨어지는 거랑 그 위기가 오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랑 별개의 문제로 그 일본이 그 위기가 왔을 때 기축통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엔화가 급격히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을 텐데, 왜 위기가 올 때 엔화가 기축통화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은 매달 그
경상수지가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매달 경상수지가 2조 달러에 달한다는 게 뭐냐면 걔네는 수출을 안 해도 해외 그때 엄청난 버블 경제 때 해외 부동산 자산을 되게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버블 시기기 때 그때 도쿄 땅 다 팔면 미국 땅 전체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넘칠 때 미국이며 유럽이며 전체 여러 나라의 자산들을 되게 많이 사놨습니다. 채권이며 뭐 부동산이며 뭐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채권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제2의 기축통화로 불릴 수가 있는 이유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망해도 일본은 받을 빚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망하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제2의 기축통화국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마다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더불어서 엔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화와의 상황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위기 시에 엔화는 전 세계인한테 기축통화로서 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왜냐? 매달 경상수지가 2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그 순채권국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동결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저게 의외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10년물 채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금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바라는 금리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도 우리의 바람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이번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요때 있었고, 요때 있기 바로 전이 요때 9월 달에 있었거든요. 9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를 했을 때 점도표를 얘기하면서 우리 금리 한번 더 올릴 겁니다. 지금 금융 환경이 긴축적이지 않아요. 너무 완화적이에요. 우리 경제 되게 좋고 긴축 한번 더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기가 불과 작년, 재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때부터 경기 좋고 우리는 금리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를 증명하는 게 시장 금리입니다. 파월이 이제 긴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진짜 긴축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긴축이 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요 시기 동안도 계속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융 환경이 충분히 긴축이 됐다. 그러니까 긴축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빌리기 힘든 환경이 됐고, 그러니까 경제가 사람들이 돈 쓰기 조금 어려워지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른 상황이 긴축이 가장 잘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비싸지니까 돈 쓰기도 부담스러워지고 어떤 사업을 돈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하기도 부담스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을 연준의 긴축 정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이제 요때부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판을 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연준이 바라는 긴축 정도는 6%까지는 갈 줄 알았습니다. 6%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던 게 5%에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연준이 얘기한 게 장기금리 상승으로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됐다. 여기 이제 10년물이 15%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화 정책에도 이게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얘기를 분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금리 결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시장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서 파월이 니네 또 너무 또 완화되는 거 아니야? 또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짝 상승을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9월 FOMC 회의 이전에는 불과 10년물, 그러니까 이미 정책금리는 요때 5.5였어요. 이미 정책금리는 5.5였는데 요때 당시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태까지만 해도 연준을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조만간 뭐 금리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긴축 더 할 거고 오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 이후로는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준을 100% 믿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는 지표를 보는 것조차도 이 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한편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단기 자산, 쇼텀 인베스트먼트,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 그러니까 예금, 1년짜리 예금, 3개월짜리 예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단기 투자를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은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워렌 버핏이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병법에서 얘기하는데 상대와 싸워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거죠. 지금 단기 자산의 이자율이 5%입니다. 미국은 3개월물 채권 금리가 5%를 넘어가요. 근데 굳이 내가 리스크를 져가면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지금 숨만 쉬고 살아도 1년 이자가 10조 원입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1년 이자가 10조 원인 사람이 굳이 리스크를 져가면서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텀이 긴, 호흡이 긴 돈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급하지 않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급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 호흡이 긴 돈들은 지금 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돈을 다 뺐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주식시장이며 장기채권 시장 요런 시장은 급한 돈들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한 푼이라도 빨리 벌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헤지펀드들, 이런 투기적 자산들 밖에 없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짧게 빨리 사고 빨리 팔고 빨리 사고 빨리 팔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오버슈팅이 있었죠.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불과 14일인가 만에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 자금들이 급격히 들어오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거운 돈은 지금 다 밖으로 빠져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침체를 우려해서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번 꼭 확실한 거는 무거운 돈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없다는 겁니다. 무거운 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최근 2주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 주목할 만한 회의 결과는 일본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의 결정문에서 계속해서 0.5% 한도로 설정했던 YCC의 범위를 1%로 확대를 했고요. 정책 방향성의 모호함은 확대되었으나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이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어긋났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부합한 동결을 선언을 했고요. 동결 이유는 급격한 시장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환경이 충분히 위축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자 파월은 다시금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는 중입니다. 한편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데 요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저는 일단은 침체를 우려해서다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거운 돈은 주식시장에 없다로 확실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